우리 국민이 납치되었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잔혹하기로 소문난 킬링필드의 후예들 크메를루주 반군에 의해서 말입니다. 1994년 대한민국과 캄보디아 사이에는 어떠한 외교적 통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정부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그곳, 지도조차 존재하지 않는 캄보디아의 칠흑 같은 정글, 우리 국민 이모 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도 이름에도 그 어떤 역사적 문건에도 남지 않는 자들, 대한민국 국방부 직할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어둠을 틈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8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캄보디아의 하늘은 마치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무겁고 습한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독한 무더위 속에서 공기는 숨을 쉴 때마다 허파를 태우는 것처럼 뜨거웠고 정글의 나무들은 마치 거대한 괴물의 팔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 킬링필드의 비극이 채 가시지 않은 땅에서 우리 국민 한 명이 정체모를 무장괴한들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과 캄보디아는 정식으로 손을 잡은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외교관 한 명 보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정부는 가장 위험하고도 은밀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름도 군번도 기록도 남지 않는 자들, 바로 정보사령부 요원들이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평범한 기차 여행이었습니다. 수도 푸놈펜을 떠나 시아누쿠빌로 향하던 낡은 열차는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정글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었죠. 하지만 열차가 캄포트 지역의 깊은 숲속을 지날 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굉음과 함께 선로가 폭파되었고 열차는 비명을 지르며 멈춰섰습니다. 우거진 숲을 속에서 녹색 군복을 입고 얼굴에 검은 칠을 한 크메르루주 반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린 승객들을 소총 개머리판으로 지지기며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 아비규환의 현장에 우리 국민 이모 씨가 있었습니다. 서방 국가의 여행객들과 함께 정글 속으로 사라진 그의 뒷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소식은 비밀 통신망을 타고 서울의 국방부 지하 벙커로 전달되었습니다. 지휘관들의 얼굴은 낯빛으로 변했습니다. 공식적인 구조 요청은 불가능했습니다. 만약 캄보디아 정부군이 무리하게 소탕 작전을 벌이다가 인질이 해를 입기라도 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 정부가 져야 했습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유령을 잡기 위해 유령을 보낸다. 작전명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서 돌아오라는 짧은 구두 명령만이 요원들에게 하달되었습니다. 현지로 급파된 요원들은 총 5명이었습니다. 팀장을 맡은 강소령은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특수전과 정보전을 두루 섭렵한 인물로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강철 같은 심장을 가졌습니다. 그와 함께한 대원들 역시 일당백의 전사들이었습니다. 현지어에 능통한 정보 분석관, 폭발물 전문가, 그리고 킬로미터 밖에서도 적의 숨통을 끊어놓는 저격수까지. 그들은 군복 대신 낡은 티셔츠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태국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들의 가방 안에는 최신식 소총 대신 현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낡은 AK-47 소총과 거액의 달러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지대인 트라쭈에 도착했을 때 요원들을 맞이한 것, 숨을 탁 막히게 하는 매캐한 화약 냄새와 썩은 과일 향이 뒤섞인 묘한 악취였습니다. 이곳은 법보다 총구가 가까운 무법지대였습니다. 요원들은 정체를 숨기기 위해 보석상을 사칭했습니다. 정글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보석을 사러 온 큰손인 척 연기하며 현지 정보원들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낡은 찻집의 구석자리에 앉아있으면 어디선가 나타난 사내들이 험악한 눈초리로 요원들을 살폈습니다. 강소령은 탁자 위에 빳빳한 100달러 지폐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지폐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찻집 안의 소음을 뚫고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정보를 파는 사내의 눈동자가 번뜩였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인질들이 캄포트 인근의 낡은 폐광 근처에 억류되어 있다는 정보를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인지 함정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글에서는 동료의 목숨을 팔아넘기는 일이 흔했기 때문입니다. 요원들은 의심을 거두지 않은 채 그날 밤 즉시 정글의 심장부로 발을 들였습니다. 밤의 정글은 거대한 늪과 같았습니다. 발을 한번 잘못 내디디면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진흙이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이름 모를 독충들이 옷 틈새를 파고들어 피부를 갉아먹었고 거머리들은 요원들의 발목을 타고 올라와 피를 빨았습니다. 하지만 요원들은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손가락 끝의 감각만으로 주변의 나뭇가지를 파악하며 나아갔습니다. 감소령은 앞서가는 대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적의 초소가 근처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모닥불 빛이 보였습니다.
반군들은 낡은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치에는 우리 국민을 포함한 인질들이 손발이 묶인 채 흙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이모 씨의 얼굴은 구타로 인해 퉁퉁 부어 있었고 공포에 질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요원들의 눈에 살기가 돌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적들의 목을 꺾어버리고 싶었지만 강소령은 냉정하게 대원들을 제지했습니다. 지금 공격하면 인질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가장 완벽한 틈이 보일 때까지 정글의 일부가 되어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고통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빗물은 요원들의 온몸을 적셔 체온을 앗아갔고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들은 끊임없이 귓가에서 윙윙 거렸습니다. 하지만 요원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인질의 움직임과 반군들의 교대 시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반군 지휘관으로 보이는 사내가 권총을 꺼내 들고 인질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이모 씨의 머리에 총구를 들이대며 무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강소령의 손이 천천히 소총의 방아쇠로 향했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과연 요원들은 저 잔혹한 총구가 불을 뿜기 전에 인질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반군 지휘관의 검은 총구가 이모 씨의 관자놀이를 강하게 눌렀습니다. 공포에 질린 이모 씨의 눈동자가 힘없이 흔들렸고 정글의 습한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지휘관의 검지손가락이 천천히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강소령은 옆에 있던 저격수에게 아주 미세한 고갯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빗물에 젖은 저격총의 총신이 나뭇잎 사이에서 아주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빛났습니다. 저격수는 자신의 심장 박동과 빗소리의 리듬을 맞췄습니다. 심장이 수축하는 찰나의 정적 속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소음기를 통과한 탄환이 공기를 가르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습니다. 불과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탄환은 정확히 반군 지휘관의 손목을 관통했습니다. 지휘관의 권총이 진흙바닥으로 떨어졌고 뒤이어 고막을 찢는 듯한 비명이 정글의 정적을 무참히 깨뜨렸습니다. 그 비명 소리가 신호탄이었습니다. 강소령과 대원들은 숲을 속에서 마치 굶주린 표범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요원들의 AK-47 소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염이 어두운 정글을 붉게 물들였고 뜨거운 탄피들이 요원들의 발치에 챙그랑거리며 떨어졌습니다. 반군들은 갑작스러운 기습에 당황하여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보이지 않는 죽음의 그림자에 겁에 질려 아무 곳에나 총을 갈겨댔습니다. 폭발물 전문가인 김중사가 미리 설치해 두었던 소형 크레모아가 터졌습니다. 굉음과 함께 수천 개의 쇠구슬이 반군들의 진지를 덮쳤습니다. 흙먼지와 나뭇잎 파편들이 공중으로 흩날렸고 매캐한 화약 연기가 시야를 연기 속을 뚫고 강소령이 이모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단검으로 이모 씨의 손목을 결박하고 있던 굵은 밧줄을 단숨에 끊어냈습니다. 이모 씨는 너무 놀라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강소령의 어깨를 꽉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소란을 듣고 인근 기지에 있던 반군 본대가 트럭을 타고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대형 엔진의 웅성거림과 수십 명의 발자국 소리가 지면을 흔들었습니다. 강소령은 상황이 급박함을 직감했습니다. 아군 요원은 단 5명, 적군은 수백 명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대원들에게 즉각적인 퇴출 명령을 내렸습니다. 테러를 확보하기 위해 요원들은 인질을 가운데 두고 원형 대형을 유지하며 숲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뒤에서는 반군들이 쏘아올린 조명탄이 밤하늘을 하얗게 불태웠습니다. 비달에 드러난 요원들의 모습 위로 무차별적인 사격이 쏟아졌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총탄에 맞아 꺾이고 흙더미가 요원들의 얼굴 위로 튀어올랐습니다. 저격수는 후방에 남아 추격해오는 반군들의 선들을 하나씩 무력화했습니다. 그의 소총이 한 번 불을 뿜을 때마다 적들의 추격 기세가 조금씩 꺾였지만 적의 숫자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 난 듯 쏟아지는 비는 요원들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길조차 보이지 않는 진흙탕 속에서 요원들은 서로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인질은 이미 기력이 다해 다리가 풀렸지만 강소령은 그를 등에 업고 정글의 비탈길을 달렸습니다. 그의 폐는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 장화 속은 빗물과 땀으로 가득 차 무거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서가던 정보 분석관이 멈춰섰습니다.
정면에 거대한 협곡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낡은 줄다리기가 하나 걸려 있었지만 이미 삭아서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뒤쪽에서는 반군들의 고함 소리가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썩은 줄다리기를 건너거나 아니면 여기서 수백 명의 적과 최후의 결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강소령은 인지를 먼저 다리 위로 밀어넣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요원들이 한 명씩 다리를 건너기 시작할 때 반군의 선두부대가 후레치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다리를 건너는 요원들을 향해 총구를 겨눴습니다. 빗줄기를 뚫고 날아온 탄환 한 발이 다리를 지탱하던 굵은 밧줄 하나를 끊어버렸습니다. 다리가 급격히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요원들과 인질이 허공에 매달리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쪽 줄이 끊어진 다리는 마치 거대한 허공을 가로지르며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인질인 이모 씨는 비명을 지를 기력조차 없이 끊어지기 직전의 밧줄을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움켜쥐었습니다. 발밑으로는 수십 미터 아래 정글의 굶주린 늪과 날카로운 바위들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폭우는 다리의 나무 판자를 기름처럼 미끄럽게 만들었고 거센 바람은 요원들의 몸을 골짜기 아래로 밀어내려 했습니다. 강소령은 한 손으로 인질의 허리춤을 낚아채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남은 밧줄을 휘감았습니다. 그의 어깨 근육이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지만 결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뒤를 따르던 김 중사는 다리 난간에 다리를 걸고 거꾸로 매달린 채 추격해오는 반군들을 향해 소총을 갈겼습니다. 빗물에 젖은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염이 번쩍일 때마다 다리를 향해 달려들던 반군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적들의 숫자는 끝이 없었습니다. 숲을 사이로 수십 개의 총구가 일제히 다리를 향해 조준되는 절망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강소령은 결단해야 했습니다. 그는 대원들에게 인질을 데리고 반대편으로 넘어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신이 끝까지 남아 다리를 지탱하는 밧줄을 붙잡고 있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대원들은 망설였지만 강소령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요원들이 인질을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다리 건너편 암벽을 기어오르는 동안 강소령은 홀로 다리 중간에 남아 적들의 사격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탄환들이 그의 주변 나뭇바닥을 파헤치고 밧줄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반군 중 한 명이 RPG-7 대전차 로켓을 어깨에 메고 조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로켓탄 끝에 뾰족한 탄두가 조명탄 빛을 받아 불길하게 빛났습니다. 강소령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저것이 발사되는 순간 다리는 물론이고 아직 완전히 대피하지 못한 대원들과 인질까지 모두 화염 속으로 사라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마지막 남은 수류탄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안전핀을 뽑아냈습니다. 로켓포의 추진체가 불을 뿜으며 발사되는 찰나 강소령은 온 힘을 다해 수류탄을 다리 입구의 지지대를 향해 던졌습니다. 고막을 찢는 듯한 폭발음이 골짜기를 뒤흔들었습니다. 수류탄의 파편이 다리를 지탱하던 거대한 나무 기둥을 박살냈고 다리는 중심을 잃고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동시에 적이 발사한 로켓탄은 허공으로 무력하게 날아가 정글의 나무 끝자락을 때리며 거대한 화염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다리가 무너지며 강소령의 몸도 허공으로 솟구쳤습니다. 그는 추락하는 찰나에 절벽 끝에 튀어나온 굵은 나무 뿌리를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손가락 톱날 같은 거친 나무 껍질이 손바닥 살점을 파고들었고 팔관절이 빠져나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덮쳤습니다. 밑을 내려다보니 자욱한 안개와 어둠뿐이었습니다. 위쪽에서는 반군들이 절벽 아래를 향해 무차별적인 소탕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차가운 탄환들이 강소령의 머리 위 암벽을 때려 파편이 눈으로 튀어들어왔습니다. 반대편 기슭에 무사히 도착한 대원들은 강소령의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강한 빗소리와 총성에 묻혀 목소리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강소령은 숨을 멈추고 바위 틈새에 몸을 최대한 밀착시켰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때리는 정막 속에서 그는 자신의 단검을 꺼내 암벽의 좁은 틈에 박아 넣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오직 금속의 마찰음에 의지해 한 걸음씩 위로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국경 너머 한국 본부에서는 요원들의 신호가 끊기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작전 실패에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원들은 팀장을 잃었다는 슬픔을 억누르며 인질을 보호한 채 약속된 최종 집결지인 704 고지로 향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진흙이 장화를 빨아들였고 독충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강소령은 기적적으로 절벽 위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십 명의 적군 수색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숨길 엄폐물을 찾아 정글의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유령과 굶주린 늑대들의 사투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강소령은 젖은 소총의 조준경을 닦아내며 마지막 남은 30발의 탄환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닌 오직 생존과 임무 완수만을 갈망하는 맹수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절벽 위로 몸을 끌어올린 강소령의 폐부는 불붙은 수초에 삼킨 듯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빗물에 젖어 무거워진 티셔츠는 피부를 쓸어 쓰라린 생채기를 남겼고, 왼쪽 어깨에서는 다리에 매달렸을 때 입은 근육 파열로 인해 검붉은 선혈이 배어나와 빗물과 함께 바닥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이 정글의 우거진 숲을 사이로 서치라이트의 날카로운 빗줄기가 밤 공기를 찢으며 강소령의 주변을 훑었습니다. 수십 명의 반군 수색대가 일렬로 늘어서서 덤불을 짓밟으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내뱉는 거친 숨소리와 금속성 짙은 크메르어 고함 소리가 귓전을 때렸죠. 강소령은 마지막 남은 탄창 하나를 소총에 끼워 넣었습니다. 찰칵 하는 차가운 금속 마찰음이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탄환은 30발. 적은 최소 50명 이상이었습니다. 정면 돌파는 자살행위였습니다. 그는 정글의 어둠과 하나가 되기로 했습니다. 강소령은 진흙을 한 움큼 집어 얼굴과 팔에 문질렀습니다. 축축하고 차가운 진흙이 상처 부위에 닿자 소름 끼치는 통증이 전신을 훑었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조차 삼켰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주변의 썩은 낙엽 아래로 몸을 밀어넣었습니다. 심장박동을 최대한 늦추며 대지의 진동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벅거리는 군화 소리가 바로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반군 중 한 명이 그가 숨은 낙엽더미 바로 옆에 소총을 박아 넣으며 수색했지만 강소령은 숨을 멈춘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적들의 발소리가 조금 멀어진 순간 강소령은 그림자처럼 일어섰습니다. 그는 소총을 등에 메고 대신 예리한 단검을 꺼내들었습니다. 총성은 적들을 불러 모으는 신호탄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는 대열의 가장 뒤처진 반군 한 명에게 소리 없이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금속날이 적의 목덜미를 스치기 직전 강소령은 한 손으로 적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 급소를 찔렀습니다. 비명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완벽한 제압이었습니다. 그는 쓰러지는 적의 몸을 천천히 눕히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한 명 또 한 명 정글의 유령이 된 강소령은 보이지 않는 죽음을 선사했습니다. 단군들은 동료들이 하나둘씩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을 눈치채고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령이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고 당황한 반군들은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무차별적인 난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방에서 날아온 탄환이 나무를 찢고 흙더미를 폭파시켰습니다. 강소령은 그 혼란을 틈타 반군들이 타고 온 낡은 트럭 근처로 접근했습니다. 트럭의 운전석 옆에는 통신용 무전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소령은 재빠르게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치익거리는 잡음 속에서 그는 미리 약속된 암호명을 낮게 읊조렸습니다. 백두산 하나, 백두산 하나, 여기는 유령, 현재 위치 703 지점, 화력 지원을 요청한다. 응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국경 너머 대기하고 있던 비공식 지원팀이 그의 목소리를 확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원 사격이 도착하기까지는 최소 5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5분은 강소령에게 영겁의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눈치를 챈 반군들이 트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소령은 트럭 바퀴 뒤에 몸을 숨기고 마침내 소총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반발로 끊어 쏘는 정확한 사격에 트럭으로 다가오던 적들이 하나둘씩 뒤로 꼬꾸라졌습니다. 뜨거운 총신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강소령의 시야를 가렸지만 그는 감각만으로 적의 위치를 파악해 탄환을 꽂아 넣었습니다. 공인은 쉴 새 없이 뇌관을 때렸고 빈 탄피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챙그랑거리는 금소금을 냈습니다. 어깨를 파고드는 소총의 반동이 이제는 오히려 살아있다는 감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적의 화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트럭의 유리창이 박살나고 차체가 벌집이 되어가는 가운데 강소령의 탄창도 비어갔습니다. 마지막 3발. 그는 권총을 꺼내들고 최후의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밤하늘 저 멀리서
고막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국경 근처에서 발사된 비공식 박격포탄들이 정글의 상공을 가르며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강소령은 폭발 범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숲의 계곡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등 뒤에서 거대한 화염 기둥이 치솟았고 대지는 마치 지진이 일어난 듯 요동쳤습니다. 뜨거운 폭풍이 정글의 나무들을 꺾어버리며 반군들의 진지를 집어삼켰습니다. 폭발의 섬광이 가신 뒤 사방에는 매캐한 연기와 타버린 나뭇가지 냄새만이 가득했습니다. 강소령은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멀리서 아군 대원들이 인지를 안전하게 확보한 채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환청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시야는 점점 붉게 물들어갔고 차가운 빗물이 감기는 눈꺼풀 위로 쏟아졌습니다. 과연 그는 이 아수라장에서 살아남아 동료들과 재회할 수 있을까요? 폭발의 거대한 잔상이 눈꺼풀 안쪽을 어지럽게 헤집었습니다. 강소령은 고막이 먹먹해지는 진공 상태의 고요함 속에서 입안 가득 고인 비릿한 선혈을 텟 하고 뱉어냈습니다. 대지는 여전히 박격포탄의 충격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주변의 거대한 야자수들은 꺾이고 타버린 채 지옥의 뼈대처럼 앙상하게 서 있었습니다. 화염의 열기 때문에 빗줄기는 땅에 닿기도 전에 수증기로 변해 자욱한 안개를 만들어냈습니다. 강소령은 감각이 사라진 왼팔을 대신해 오른손으로 주변에 타버린 밑동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뼈가 어긋난 어깨에서 전해지는 날카로운 통증이 척추를 타고 뇌를 찔렀지만 그는 오히려 그 고통을 이용해 정신을 붙들었습니다. 희미해지는 시야 너머로 폭발의 화염 속에서 살아남은 반군 몇몇이 비틀거리며 총을 집어들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소령은 마지막 남은 권총을 꺼내리 들었습니다. 약실에 장전된 단 한 발의 탄환. 그것은 적을 위한 것이자 동시에 자신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개자욱한 정글의 반대편 기슭에서 묵직한 군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낙엽을 짓밟는 소리는 반군들의 무질서한 발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일정한 리듬, 그리고 전술적인 간격. 강소령은 본능적으로 권총의 총구를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손가락이 방아쇠의 차가운 금속을 조심스럽게 당기려는 찰나 짙은 연물을 뚫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팀장님, 여기입니다. 그것은 김중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뒤이어 요원들이 인질 이모 씨를 감싸주고 연기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대원들은 처참한 몰골로 서 있는 강소령을 발견하고는 굳어버렸습니다. 전신이 피와 진흙으로 뒤덮이고 한쪽 어깨는 기괴하게 뒤틀린 채 권총을 쥐고 있는 강소령의 모습은 흡사 정글을 수호하는 분노한 귀신과도 같았습니다. 요원들은 즉각 강소령의 주변을 경계하며 남은 적들을 무력화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탈출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돕지 않는지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이제는 눈을 뜨기조차 힘든 호우로 변했습니다. 인질 이모 씨는 이미 정신을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요원들은 이모 씨를 들 것 대신 서로의 어깨에 메고 강소령을 부축해 태국 국경의 절벽지대로 향했습니다. 길은 이미 거대한 진흙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무릎까지 빠지는 뻘 속에서 요원들은 서로의 허리띠를 붙잡고 한 덩어리가 되어 나아갔습니다. 국경선까지 남은 거리는 불과 500m. 하지만 그 앞에는 캄보디아 정부군의 검문소와 반군의 잔당들이 합류한 최후의 저지선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명탄을 끊임없이 쏘아 올리며 국경지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강소령은 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은밀한 침투가 아니라 정면 돌파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요원들은 마지막 남은 수류탄의 핀을 동시에 뽑았습니다. 굉음과 함께 검문소의 목재 바리케이트가 조각나 비산했습니다. 그 틈을 타 요원들은 전력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예광탄들이 빗줄기를 가르며 요원들의 머리 위로 빗줄기처럼 쏟아졌습니다. 탄환이 요원들의 배낭을 때리고 바닥에 진흙을 튀게 했습니다. 강소령은 부축을 뿌리치고 권총을 휘두르며 대원들을 독려했습니다. 드디어 태국 측 경계병들이 설치한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요원들은 인지를 철조망 너머로 먼저 밀어넣었습니다. 날카로운 가시에 살점이 찢기는 고통이 전해졌지만 누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대원이 철조망을 넘어서는 순간 강소령은 마지막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등 뒤에서 반군들의 소총 사격이 집중되었지만 그는 이미 태국 영토의 짙은 수풀 속으로 굴러떨어진 뒤였습니다. 태국군의 비공식 협조를 받은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가
머리 위에서 거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거센 바람이 정글의 나무들을 눕히며 하강풍을 만들어냈습니다. 요원들은 인지를 헬기 안으로 밀어넣고 마지막으로 강소령을 끌어올렸습니다. 기내의 주황색 조명 아래 드러난 요원들의 얼굴은 형용할 수 없는 안도감과 피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헬기가 고도를 높이며 아래를 내려다보자 지옥 같았던 캄보디아의 정글은 그저 검고 고요한 바다처럼 보였습니다. 그 속에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이 뿌려졌는지, 얼마나 처절한 사투가 벌어졌는지 하늘은 알고 있을까요? 강소령은 헬기 바닥에 몸을 뉘었습니다. 차가운 기내 금속 바닥의 감촉이 이상하리만큼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신박이 가득한 헬기 기내에서 강소령은 주머니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작전 중 길잡이가 되어주었던 낡은 나침반과 습기에 젖어 글씨가 번진 가족의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그는 사진 위에 묻은 캄보디아의 진흙을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이미 다음을 준비하는 차가운 칼날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기체 내부의 주황색 보조등이 요원들의 흙먼지 묻은 얼굴을 기괴하게 비췄습니다. 헬리콥터의 로터가 공기를 때리는 육중한 진동은 요원들의 고막을 쉴 새 없이 두드렸지만 정글의 사투를 끝낸 그들에게는 그 소음마저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강소령은 등받이에 머리를 기댄 채 감기는 눈꺼풀을 억지로 밀어 올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건너편 좌석에서 대원의 외투를 덮고 잠든 인질 이모 씨에게 머물렀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차가운 기내의 공기를 타고 심장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헬기는 태국 방콕 외곽의 비밀 공군 기지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활주로에는 검은색 세단 2대가 엔진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죠. 차 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나타나 인질 이모 씨를 조심스럽게 인도했습니다. 이모 씨는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강소령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무언가 감사의 말을 전하려 입술을 달싹였지만 강소령은 그저 짧게 고개를 끄덕인 뒤 어둠 속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요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는 사치였고 신분이 드러나는 것은 곧 패배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요원들은 곧바로 기지 내부에 마련된 간이막사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그들의 흔적을 지울 소각로가 붉은 화염을 내뿜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소령은 자신이 입었던 피와 땀과 정글에 썩은 물이 배어든 셔츠를 벗어 불길 속으로 던졌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이 옷감을 집어삼키며 매캐한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대원들 역시 하나둘씩 자신들의 장비를 해체하여 불길 속에 넣었습니다. 정글에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었던 낡은 소총들은 분해되어 금속 용해로로 보내졌습니다.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그들이 캄보디아 정글에 있었다는 증거는 남지 않았습니다. 강소령은 부러진 어깨를 고정하기 위해 붕대를 감으며 대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김중사의 허벅지에는 총판이 스쳐 지나간 깊은 상흔이 남았고 박중사의 얼굴은 이른 물을 독충에게 쏘여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묵묵히 소독해주며 짧은 눈빛으로 생존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화려한 훈장도 전 국민의 환호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동료의 숨소리를 확인하는 것만이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요원들은 정식 항공편이 아닌 공해상에 대기 중이던 해군함정의 비밀리에 승선했습니다. 파도가 거칠게 몰아치는 동중국해를 건너는 동안 강소령은 함교에 서서 차가운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정글의 뜨거운 열기가 가시고 차가운 바닷바람이 뺨을 때릴 때야 비로소 그는 작전이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며칠 뒤 서울의 한 안가에서 강소령은 짧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그 지옥 같았던 열흘간의 사투가 단 몇 줄의 건조한 문장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기습 침투 완료, 인질, 신병 확보, 전원, 무사 귀환. 그 짧은 문장 사이사이에 얼마나 많은 탄환이 오갔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진흙 속에서 거머리와 사투하며 버텼는지에 대한 묘사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정보사 요원의 길이었고 국가를 위해 그림자가 되는 자들의 약속이었습니다. 강소령은 부대 복귀 후 상부로부터 단 한마디의 치하를 들었습니다. 수고했다는 짧은 말과 함께 그는 다시 이름 없는 요원들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왼쪽 어깨에 남은 깊은 총상의 흉터는 비가 오는 날이면 여전히 옥신거리며 그날의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훈장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고 아들이었으란 국민의 생명을 지켜냈다는 그 묵직한 감각은 그 어떤 금속 훈장보다도 요원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인질 이모 씨는 한국 공항에 도착해 가족들의 오열 섞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자신을 구해준 자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정글의 어둠 속에서 나타난 유령 같은 존재들이었다고,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켰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할 뿐이었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번 구출 작전이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로 이루어진 외교적 성과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장에서 피를 흘린 5명의 전사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이후에도 그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연일 캄보디아에서 돌아온 이모 씨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모 씨는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구해준 얼굴 없는 영웅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영웅 중 한 명인 강소령은 허름한 국밥집 구석에 앉아 무심하게 밥을 먹으며 그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식당 주인조차 저 사내가 며칠 전 정글에서 수백 명의 반군과 사투를 벌였던 전사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강소령과 대원들은 그 발표를 텔레비전 화면으로 지켜보며 조용히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훈장은 없었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 담긴 신뢰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강소령의 뒤틀렸던 어깨는 흉터가 되어 남았고 대원들의 발목에는 정글의 독충이 남긴 지워지지 않는 흔적들이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영광스러운 훈장보다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가비밀요원의 숙명입니다. 작전에 투입되는 순간 그들의 이름과 계급은 삭제됩니다. 만약 정글에서 최후를 맞이했다 하더라도 조국은 그들을 공식적으로 거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서도 유령이고 눈을 감아서도 흔적조차 남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강소령은 부대 복귀 후 보안 서약서에 서명하며 이번 작전의 모든 기억을 공문서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는 이제 다시는 캄보디아의 그 뜨거웠던 정글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캄보디아와 대한민국은 정식 수교를 맺고 경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캄보디아를 찾는 수많은 한국 관광객은 그 아름다운 앙코르와트의 뒤편에 우리 요원들의 처절한 선혈이 뿌려진 정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국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1994년 9월의 서울은 평화로웠습니다. 인질 구출 소식은 연일 신문 일면을 장식했지만 그 기사 어디에도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외교적 성과라는 수식어만이 가득했죠. 강소령은 부대 복귀 후 상급자에게 단 한 장의 짧은 서면 보고를 올렸습니다. 작전 완료. 이 두 마디 뒤에 숨겨진 수만 발의 총성과 처절한 비명은 영원히 기밀문서고의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강소령은 며칠간의 휴가를 받고 오랜만에 집을 찾았습니다. 어린 딸아이는 아빠의 어깨에 감긴 붕대를 보고 어디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강소령은 그저 정글에 나무를 심으러 갔다가 조금 다쳤을 뿐이라며 인자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적의 목덜미를 낚아채던 그 잔혹한 전사의 모습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정글의 유령들, 그들은 지금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평범한 이웃의 얼굴을 한 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시장에서 국밥을 먹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공원에서 손주를 돌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국가가 부르는 순간 그들은 다시 유령이 되어 어둠 속으로 스며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보사령부의 전설은 기록되지 않기에 더욱 위대하고 이름이 없기에 더욱 숭고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보사 요원들의 삶입니다.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가장 어두운 적들과 맞서 싸우며 자신의 이름조차 버린 자들. 캄보디아 정글의 유령들은 그렇게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와 평범한 이웃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누리는 오늘의 평화는
누군가가 정글의 늪속에서 흘린 피와 맞바꾼 소중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요.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삶을 지탱하는 뿌리가 될 뿐입니다. 강소령과 같은 요원들이 흘린 피와 눈물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나무를 지탱하는 가장 깊은 곳에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국가는 당신을 잊지 않는다는 그 거창한 구호는 요원들의 이름 없는 희생을 통해 비로소 증명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들이 지켜낸 평화로운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글의 유령들 이야기는 여기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유령들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